본격적으로 임원경제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오늘 모실 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찬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그 주인공들 모시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번역에 참여하신 네 분의 선생님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 번역 과정에서 지배한 공을 정명현 선생님 위주로 기획을 하다 보니 두 분만 모셔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임원 경제지 하면 그 임원이라는 게 바로 그 스풀림자 그 원자를 써서 본인이 은거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임원 생활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 임원 생활이 바로 이 임원 경제지에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요? 심지어는 날씨를 뭐 맞추는 방법부터 뭐 욕정을 참으면 안 된다라는 뭐 중요한 게 너무 그 성욕에 대한 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아낸 그런 백과사전 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왜 그 임원 경제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빛을 보지 못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번역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번역이 안 된 이유를 하면 어려우니까 번역이 안 된 거고 다른 책들이 번역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 책은 정말 실생활 백과사전이니까 농사를 짓더라도 밭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집을 짓더라도 몇 척인지,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욕조는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도 아주 세세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는 그런 분야를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16지잖아요. 16가지 단어였는데 그 분야 자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감히 손을 못 댄 뭐 그런 면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농업부터 상업까지 있죠. 농업, 상업, 의학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만만치 않았던 그 과정에 아마 제가 이 개반서를 보시면 이 과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상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정 선생님께서 처음 이걸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 좀 무모하다 싶은 이 과정에 어떻게 뛰어들게 되셨는지. 제가 석사논문을 자산어부라는 책으로 썼습니다. 자산어부는 정약용 선생의 형님, 친형님인 정약전 선생이 쓴 어류 백과사전인데요. 그 백과사전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 책만 도드라지게 보면은 그 책만 보면은 딴 책하고 비교가 안 돼서 얼마나 훌륭한 책인지 모르잖아요. 다른 어류서들이 있는지 보다가 바로 이 임원경제지에도 어류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책을 처음에는 이제 원서를 도서관에 찾아보니까 그 책을 보는데 이제 주로 어류 쪽만 저는 관심이 있어서 그쪽만 봤는데 그때 기억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분량이 방대하다. 그리고 내용을 간략하게 훑어봐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논문은 바쁘니까 원래 논문 써야 되니까요. 박사과정 다시 들어가서 다시 생각이 나요. 제가 농업기술을 전공하려고 생각을 했고 농업기술의 중요한 저술인 것 같아요. 다시 훑어봤죠. 천천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너무나 어렵고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앞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아예 모르겠어요.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번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문화가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외국의 문화를 거의 다 흡수했죠. 그게 중국의 문화가 거의 대부분 왔으니까 중국의 문화가 우리에게 발효가 되려면 반드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 이전에도 계속 번역을 통해서 이어져 왔었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들의 현대의 지식인도 서양의 지식만 번역을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 전통 지식도 계속 번역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사명이라면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뭐 이런 생각은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이 돌 김영호 선생님이 계속 제가 그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받았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번역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장 강하게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선뜻 거액을 또 후원해 주신 분들 만나셨는데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제가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서두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113권이에요. 너무나 많죠. 제가 아마 평생을 해도 못할 겁니다. 저 혼자. 그럴 실력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공동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공동 작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뜻과 의지를 천명을 하더라도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힘들게 공부만 하는 분들이라.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대기업 회장님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으나 제가 가봐야 뭐 문전박대겠죠. 비서실 가서 문전박대를 당할 것 같고 그 박지원의 허생전 있잖아요. 허생전에 나오는 허생은 아주 배고 크게 장안의 최고 가는 부자에게 큰 소리 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배포는 없었고 그 주변에 가장 여유 있으신 분을 생각했다가 강남에 DYB 최선 어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크죠. 그 학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1년 반을 근무했어요. 영어 강사로. 그 1년으로 이분한테 말씀드리면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심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후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잘할 자신이 있을까? 과연 또 그분이 후원을 해주실까? 이런 고민이 있다가 좀 진솔하게 그냥 써보자, 말씀을 드려보자 해서 편지를 좀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드리고 나서 30분 있다가 바로 연락이 왔어요. 전화. 바로 직접 드리지도 못했어요. 차마 죄송해서. 원래 나도 왔는데 보고 와서 보고 선생님 원장님이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고 바로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때 너무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2003년인가요? 2002년 11월입니다. 3억 원을 후원해 주신 거는 혹시 오늘 안 오셨죠? 정말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감동스러운데요. 그 풍석 서유고 하면 저희가 조선시대 말기에 실학자들 떠올릴 때 다산 정약용, 마냥 박정 이렇게 여러 분을 떠올리지만 사실 풍석 선생님에 대해서 아직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학자셨던데. 그러니까 아까 왜 번역이 안 되어 있는가 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번역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식인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전공하는 일부 농업사를 하시는 분이나 의류사나 그쪽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금씩만 긁어냈기 때문에 전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유구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학자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실학자는 톱스타는 다산 정약용밖에 없어요. 그냥 정약용이에요. 지금도 정약용 250주년이어서 지금 올해는 더 뜨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산 선생과 똑같이 과거 국제에서 정조 때 같은 시절을 보냈었는데 다산보다 초기에는 경학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런데도 경학은 이제 보통 철학 같은 부분이죠. 철학분에 그렇게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버려요. 그 경학을. 내가 딴 사람들 다 하는데 그리고 이미 선임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이야기 더 해봐야 무슨 소용있겠냐. 그걸 버리고서 실용학으로 접어듭니다. 그 실용학으로 이제 접어드는 과정을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제까지 학자들이 제대로 파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학자로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일본경제에 대해서 훑어봤는데 그 100년, 200년 전에 이 콘텐츠가 지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좀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콘텐츠라고 보시나요? 예. 우선은요, 그냥 우선 겉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정신학적으로 네. 그 당시에 서유구 선생이 이 책을 지은 젖을 목적을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노는 선비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때 이제 유식자라고 하는데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생산력이 부족하잖아요. 생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농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선비들은 농민들 무시하고 그러니 당연히 쌀이 남아 돌 리가 없잖아요. 배 고른 사람들은 배 골고. 그러니까 이런 세태를 본 풍석 선생이 이런 사람들이 다 생산하는 쪽으로 돌아가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강렬하게 있습니다. 그 의식이 이 책 전체 전반에 걸쳐 있어요. 그런 마음, 당시 민중들이 힘들게 산다. 그러니 내가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실용적인 지식들을 집대성을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식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을 해라. 이런 정신이거든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 조선 후기에 거의 망해가는 그 시점에 그 책무를 우선 정신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더더욱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지식들이 지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번역을 해보면서 곳곳에서 느껴요. 너무나 많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감동을 많이 해요. 술 하나도 그렇고 같이 약 하나도 그렇고 농법도 농사 짓는 법도 그렇고 너무나 많아서 이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현대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완전히 치유하거나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라든가 그 실마리를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조선 최대의 컨텐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